네, 메리츠증권의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신영묵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선생님 역할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투자 교실로 알고 오신 분들 있으실 거거든요. 우리 투자 꿈나무들의 기자비가 되주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뭐 지금 사실 전쟁 때문에 이제 주린이 구조되긴 하지만 네. 주린이도 힘듭니다. 예. 주른이도 근데, 힘들다. 예,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위기가 올 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 투자가들과 좋은 내용 좀 공유하길 좀 바라고요. 좀 약간 뭐 식상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니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인사이트 있는 내용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떨리는 가슴을 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왔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아니, 오늘 저희 주린이들이 좀 배울 만한 내용, 주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주린이들이 전혀 관심 없는 내용일 수는 있어요. 에? 안 어. 되는데? 어떤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관련된 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아니, 하는데 저 진짜 코스닥 투자했는데 ETF 너무 샀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계속 대통령 욕해요 옆에서. 아,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시켰나 그러놓고. 지금 정부가 코스닥도 구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코스닥 기대감도 구조대. 갖고 있는데 아. 지금 당장은 좀 약간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일단 뭐 전쟁 관련된 이슈도 가장 크겠지만 사실 전쟁 이슈가 가장 취약한 게 코스닥이죠. 왜 왜냐면 그래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주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시장 분위기도 좋아져야 되고 금리도 좀 인하가 돼야 되고 왜냐면 지금 전쟁이 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물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뭐야 이거 금리 인상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성장주들이 항상 보면은 금리 인하가 돈이 많이 풀리는 시기에 이 넉넉하니까 네. 성장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에 그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은 지금 소외가 돼 있는 그리고 이제 사실 코스닥을 하시는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닥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냥 좀 재밌게 말하자면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갈 때 그렇죠. 그냥 한번 쫙 가는 그 도파민 터지는 맛이 있긴 한데 사실 이런 모멘텀이 지금 당장에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에 또 오히려 더 많은 모멘텀이 있다. 왜냐면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뭐 어려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산업 분야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좀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좀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고기로 치면 우리나라 산업군이 한우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버릴 부위가 없지 않습니까? 새우살, 살치살. 뭐 예, 버릴 꼬리까지. 왜 뭐 와, 나중에는 뭐 맛있죠. 뼈까지 사고로 익어 먹을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제조업종에 대한 모든 산업군들이 지금 전방 산업에서 너무 큰 수혜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란 사태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그 동안의 코스피 종목 중에서 우리의 저PBR주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종목 섹터가 건설주였거든요. 근데 전혀 건설주는 못 움직여.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야 누가 건설주에 투자하냐. 그쵸. 지금 이번 정부의 어떤 이런 명확한 기조가 스탠스. 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서면 안 되는데 감히 누가 건설주를 사겠어. 근데 지금 서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인근 국가들끼리 서로 때리고 부시는 와중에서 그렇죠.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가 지었던 플랜트들이 지금 다 타격을 입는 상태에서 이제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GS건설 다니시거든요. 네. 지난주에 플랜트 쪽에 또 공교롭게도 일하고 계시고 그 플랜트 사업 분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투자도 안 하고 이 성장성이 없다 보니 인도에 계시는데 인도에서 플랜트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제 시간이 맞아가지고 점심 먹게 됐는데 그 먹으면서 야 이번에 카타르 이번에 저기 LNG 시설 파괴된 거 그 우리 거다. 네. 저거 만약에 복구하게 되면은 우리 저기 다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론 이제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새롭게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서 직접 돈을 버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복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그런 것들이 뭐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라든지 인근에 있는 뭐 현대건설부터 뭐 대림부터 해가지고 많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2000년대 중반에 지었던 플랜트들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주가 갑자기 성장주가 돼버린 거예요. 워낙 쌌던 주식들이 갑자기 모멘텀이 터져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보다 더 도파민 터지는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남의 다른 사람의 제가 가장 싫어하는 주식 투자가 다른 사람의 아픔으로 돈을 버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이게 지금 이 건설주가 약간 야 서로 때리고 부셔라. 그러면 우리는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와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라서 당연히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전쟁이 여기서 또 장기화돼서 서로 또 치고받고 때리고 부시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로 이제 뭔가 이제 인프라를 좀 더 치명적인 인프라 시설을 더 건드리려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다 우리나라의 수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 단순히 플랜트가 망가졌을 때 플랜트만 건설을 해야겠느냐? 그것도 아니죠. 또 도로도 좀 다 망가져 있을 그렇네. 거고. 그러니까 건설주가 복구해야 어떻게 보니까 약간 카지노 담배처럼 죄악주가 뭐 그렇게까지 된 예. 느낌. 예, 맞습니다. 지금은 예, 어떻게 다른 타인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주가에 좋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건설주 같은 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설주 얘기가 되긴 했는데 뭐 지금 말씀 나눈 김에 좀 더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때도 약간 종전 얘기 나왔을 때 네. 이런 건설주나 재건주들이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뒤돌아보면 과연 러우 전쟁이 진짜 종전이 돼서 평화협정 돼가지고 종전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건설업종이나 이런 기자재 업종이 수혜가 될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봤을 때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왜냐면 일단 그 우크라이나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직접적으로 빨리 그걸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재정적인 기반이 돼 있지 않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은 얘기가 틀리다는 거죠. 돈도 많을 뿐더러 이 시설을 지금 빨리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건설주가 저PBR 상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주가의 어떤 효용성이 훨씬 더 지금 좋은 흐름으로.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원래는 이런 모멘텀과 이벤트들이 그러니까 코스닥 아시겠지만은 무슨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주식들 많긴 한데 뭐 에로 체결했어 하면 막 한 주식이 올라가면서 그 주변 주들도 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런 코스피 업종에 좀 더 많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코스피가 당분간 좀 대형주들이 좋은 현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사님이 지금 초반에는 코스피, 뭐 건설주, 뭐 대형주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할 내용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아니 되게 조심스럽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예. 코스피, 건설주 막 네, 다 좋다 맞습니다. 그러고 예, 오늘은 맞습니다. 예. 코스닥 그거는, 활성화. 예, 좀 잠시 후에 좀 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의 우리 어떤 시장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네.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 되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불안한 이런 시장에 오면은 좀 안정화된 포트를 먼저 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3월에 외국인이 한 35조, 36조 정도를 매도를 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그 유사한 현상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머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시장이 시끄럽고 매크로한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빨리 털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장인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있기 때문에 팔기도 되게 좋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진지수, MSCI 선진지수에 포함이 돼 있다면 수급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막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고 뭐 기관 투자가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크리티컬한 매크로한 이슈가 생겼을 때는 주변주를 먼저 정리하는 개인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랩 같은 거 운영하면은 일단 시장이 시끄러우면은 내가 정말 자신 있는 내 좀 메인 주식 제외한 주변주들을 쳐내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닥도 여기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당분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코스닥이랑 코스피는 운영되는 그 방식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서를 너무 이제 그렇게 훅 가면 맞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예 일단 말씀이 네. 질문을 주셨으니까 아니,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하셔도 돼요. 예 일단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네. 코스닥을 잘 안 사죠. 아,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왜 샀을까요? 국민연금도 코스닥을 별로 안 사고 어. 기관 투자가도 코스닥을 별로 안 사고 뭐 전체적인 비중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비중 중에 한 3%가 코스닥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 3%도 안 됩니다. 전체 운용 자금의 한 뭐 3% 정도가 지금 금액 기준으로 한 5조 정도가 되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한 4% 정도.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이
개인들의 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사게 한 뭐 역사나 아니면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거나. 반대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내가 기관 투자가고 이제 코스닥이면 과연 살 종목이 있을까? 아하, 핵심입니다. 네, 과연 살 종목이 있는가?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또 거래소 종목이 대형주 위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죠. 너무 어닝 서프라이즈,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야 역시 이거 봐, 이거 어려울 때는 삼성전자 이런 대형 우량 주식을 잡고 있어야 살 수 있어라는 시장의 어떤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만들어준 거고요. 두 번째 크리티컬한 이슈가 방금 전에 질문하셨던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인데 삼천당 제약이 아하. 네, 원래는 이게 지금 정부가 지금 삼천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삼천당이 거기서 아하. 완전히 철을 쳤죠. 그게 어느 정도 큰 이슈냐면 삼천당 혹시 그 코스닥 1위 했던 거는 아시죠? 네. 지난주에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1위 했을 때 그 피크를 쳤을 때 혹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정도였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많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많지 않아서 28조 정도였습니다. 28조. 그래요? 네, 시가총액 28조였고요. 근데 또 28조가 지금 딱 일주일 만에 거의 매매 기준일로 한 열흘 만에 11조가 됐죠. 지금도 오늘 왔을 때 12조가 안 돼 11조였으니까 그럼 반토막 50% 이상이 지금 손실이 난 건데 그러니까 아 뭐야 이거 28조짜리가 10조 되는 것도 그 20조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15조 16조 정도가 어떻게 보면 그냥 순삭된 거잖아요. 돈이 그냥 예,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뭐 3조가 한 1조 2천억, 2조 8천억짜리가 1조 2, 3천억 돼도 이게 놀라운 일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피부가 잘 놔뒀지 않아요. 근데 28조를 코스피 쪽으로 환산한다면 더 좀 와닿을 수 있는 게 한국전력이 3일 만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난다고 했을 때 어떤 시장의 반응이 있었을까요? 한국전력이 몇 조예요 지금? 한국전력이 한 26조 됩니다. 네. 그럼 삼천당 전체 다 팔면 한국전력 살 수 있었네요. 뭐 그렇게 그냥 와. 극단적인 단순 비교로 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좀 더 놀라운 또 비교를 하나 드린다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28조 정도 되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뭐 일주일 만에 이게 12조가 된다고 하면은 8시 뉴스에 일주일 내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거 뭐 국감해야 된다. 네. 이거 뭐 다 불려 나오겠죠. 맞죠. 국회의원 총출동, 뭐 임직원 총출동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더 예를 들자면은 우리 SK 하이닉스의 지주사인 SK 음. 주식회사 SK 25조거든요. 뭐 난리가 나겠죠. 사실 그렇게 내려갈 일도 없겠죠.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코스닥에 투자하겠냐 이거죠. 누가 코스닥에 그럼 관여 이게 28조짜리가 물론 이제 28조라는 밸류는 시장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 시장이 만들어낸 것이 당연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과연 연기금과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삼천이 이전을 보면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사태가 또 있었고 맞습니다. 또 그 이전을 보면은 신풍, 신라젠 뭐 너무나 많은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인 그런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요소가 좀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전체 어떤 투자금의 한 5조 정도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도 굉장히 미온적일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지금 삼천당 사태로 인해서 기관이 가장 크게 손해 본 게 기관이에요. 왜냐면은 뭐 지금 제가 이제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됐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좋아요. 이제 그냥 의식구조 흘러가는 대로. 네. 좋아요. 3월에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정부의 어떤 코스닥 활성화 기조에 맞춰서 대형 증권사와 대형 기관이 굉장히 좀 사활을 걸었다고 할까? 아니면 굉장히 좀 많이 드라이브를 건 것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코스닥 그 액티브 ETF 네.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사실 지금 그 액티브 ETF들의 승률을 보면 제가 이제 뭐 승률까지 말씀드리지 않게요. 손절했죠, 걔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천당이 대부분 왜냐면 이게 이런 액티브 ETF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기본적으로 세팅값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비중을 얼만큼 많이 가냐 적게 가냐에 따라서 삐용. 그 액티브 ETF가 뭐예요? 그러니까 액티브 ETF라는 거는 원래는
사실 좀 오늘 약간 자학 퀴즈 나와. 답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두려운 거 여기가 빼는 게 찌른 있는데요. 주린이어서 저거를 예. 켜서 이제 아. 중간에 못 알아듣는 거를 질문하는. 네, 맞습니다. 그 액티브 ETF가 이제 3월에 많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우리가 이 펀드 자금을 운영을 할 때 벤치마크 지수를 이제는 주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아 지금 너무 어려워요. 지금 맞습니다. 다 이게 지금 무슨 기본적으로 말인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다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100, 코스닥 150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 100이 더 탑 100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코스닥에서 대표할 수 있는 종목 100종목, 코스피에서 100종목. 제가 150을 샀어요. 코스닥. 아니, 주주라서 그래요. 지금 마이너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3천당에 가장 큰 비중이 돼 지금 있으니까. 마이너스 13이에요. 아무래도 13%.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도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액티브는 뭐냐면 그래서 말이 좀 빗나갔는데 네. 액티브는 굳이 이렇게 코스피 100, 코스닥 150에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주식들을 편입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굳이 그 ETF 기존의 패시브 자금에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편입을 해서 좀 더 수익률을 높여보자라는 취지에서 들어갔는데 액티브 ETF가 아마 코스닥 액티브 ETF는 처음 만들어진 거다 보니 처음에는 이 벤치마크라고 해서 복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복사하게 돼 있는데 어떤 펀드 같은 경우에는 3천당 비중이 한 전체 비중의 10%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액티브 ETF가요. 수익률은 좋을 수 있는데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말 그대로 그 하이 리턴이 되는 대신에 리스크도 되게 높아지는. 근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어느 정도 비중에 채우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웬만하면 지수를 따라가는 지수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3천당 제약이 그때 당시에도 시가총액이 거의 5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액티브 ETF 펀드에서도 그 3천당 제약이 다 들어갔어요. 편입이 돼 있었던 거고 아이고. 그 비중의 차이죠. 어떤 펀드는 3천당 제약이 그렇구나. 전체 비중이 한 10% 됐고 어떤 펀드는 3% 됐고 비중의 그럼 차이에 따라서 제 150에도 3천당 있어요? 이제 아마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있겠죠.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 3천당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많이 떨어지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예. 아무튼 타이거 코스닥 150 샀대요. 타이거 코스닥 150. 네. 그러면 좀 그거는 좀 덜 빠진 측면으로. 그래요? 예. 덜 빠진 거예요? 다른 아, 분들에 감사합니다. 비해서는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 드린 건 없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되다 아. 보니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굉장히 역시 이 코스닥은 안 돼.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 개인 투자가들만 남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그러면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100%다 이해했고 결국은 본질적으로 왜라는 걸 가장 밑단에서 따졌을 땐 코스닥의 종목들이 그냥 시쳇말로 안 좋은 종목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또 껍데기가 없어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탄탄하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쭉 계단식으로 우상향할 종목보다는 뭔가 오늘 살고 내일 죽자라는 그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헬게이트처럼 열려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코스닥에 대해서 너무 이해하시는 것 같고 그런 아니 왜냐면 느낌으로, 3천이가 예. 보여주니까 맞습니다. 예. F4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는 없는데 코스닥 왜냐면 화이팅! 제가 국민이고 제가 시장 참여자인데 맞습니다. 예. 평가는 제가 또 할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굉장히 잘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준비된 자료 중에서 이제 지금 자료도 사실 순서대로 정해왔는데 이제 뒤죽박죽 돼서 그냥 네, 이제 오늘은 편하게 그냥 하셔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 화면 지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냐? 왜 코스피는 안정적인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무협지 마냥 이게 예, 서로 죽고 죽이는 뭐 오늘만 살 것처럼 이게 주가들이 뭐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태생부터가 틀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 요건이 지금 왼편에 지금 나와 있고 네. 보시면은 코스피는 지금 3년 이상 뭐 이제 그 조건들이 있죠. 3년 이상 영업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본이 300억 이상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출액도 최근 뭐 1,000억 이상, 3년 평균 700억 이상. 그리고 시가총액도 2,000억 이상. 이것도 이제 강화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스피 상장되는 주식들은 그냥 좋은 회사들이 상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코스피 쪽으로 가는 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상장을 안 해도 되는 회사들, 이미 다 검증된 회사들. 근데 거기서 좀 더 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좀 더 큰 시장으로 오기 위해서 상장되는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찐또배기 알맹이들은 코스피로 간다. 그래서 코스피 상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은 이제 4월에서 5월이 이제 또 상패 시즌이거든요. 네. 연간 한 뭐 50개에서 60개 종목이 상패가 되거나 거래 정지가 되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이에요. 저 상장 폐지된 거 있어요. 네, 아마 코스닥 종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코스닥이 맞아요. 예. 그런 뭔데요? 시티랩스라고 아 누가 좀 정보 줘서 샀나 보다. 누가 옛날 옐로우 모바일 아세요? 머리 좀 그만 만질래요? 손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손이. 예. 머리도 못 감아. 죄송해요. 지금 스트레스 엄청 제가- 받아. 아, 예, 오늘 코스닥 몸이 안 아무래도, 좋아서 예. 땀을 많이 흘려서 지금. 시티랩스 때부터 네. 완전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예. 네, 그런 네. 상태. 그래서 코스피는 원래 우량하고 좋은 회사들이 상장되다 보니 웬만하면 상패 안 당합니다. 그리고 상패가 당할 정도로 회사가 형편없게 되는 상태가 되면 누군가가 인수를 하죠. 왜냐하면 우회 차라리 코스피에 상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 우회 상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코스피 종목은 상패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코스피 종목이 상패되는 거면은 정말 너무 경영을 방만하게 했거나 뭔가 좀 뭐 문제가 있거나. 예, 너무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태생 자체가 우리가 건강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웬만해서 망가지기 힘든 이런 구조로 지금 상장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런 종목들이 별로 없는 거고요. 근데 코스닥은 좀 얘기가 좀 틀리죠.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벤처 육성을 위해서 상장 요건이 굉장히 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른 왼쪽에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한 이런 부분이 나왔고, 그래서 뭐 설립 연수는 큰 제한이 없고, 그리고 자기 자본금도 뭐 30억 이상, 벤처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하고, 매출도 보시면은 뭐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뭐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상장의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상장의 문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뭐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테슬라 상장이라고 해서 정말 기술력만 가지고 상장을 했을 때 자금 수혈이 되고 그런 회사들이 정말 잘 되는 회사들이 나왔을 때 또 왜냐면 또 그런 회사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고용 유발이 되고 또 간접적인 어떤 시장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코스닥의 이런 문턱을 낮추다 보니 이런 이 코스닥 자체가 체질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또 문제가 된 또 신규 상장 회사가 있었죠. 작년 8월에 상장했던 회사인데 IT캠이라고 작년 8월에 상장했는데 지금 거래 정지됐습니다. 지금 감사 의견 거절 당해가지고. 근데 통상적으로 상장한 지 1년 됐으면 이미 개인들이 생각하기엔 이미 거래소에서 다 그것들을 다 검증해서 상장을 시켰겠니 생각했을 당연히 것이고. 검증된 줄 알았어요. 예, 심지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2달 전에 자금 조달도 한 3,400억 정도 자금 조달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런데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더더욱더 못 믿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기관 투자자들한테 왜 코스닥 왜 투자를 안 해? 이런 신뢰를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면 이런 흐름에서 누가 과연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면서 코스닥에 과연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거래소에 좀 이 시장에 연계금이라든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연계금이 세계적인 그 굉장히 큰 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네. 연계금 자금 자체가 굉장히 큰데 이런 안정적인 자금 자체가 코스닥에까지 지금 못 들어오는 이런 상태가 되고 코스닥 이 연계금 자금 자체를 추종하는 시장 추종 자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관 자금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자금들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 준비하지 않았지만 소위 말해서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회사들이 다 코스피로 지금 다 빤스런을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너도 나도 다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이거는 너무 주가 이런 어떤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상장한 회사들 중에 보면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지금 원래 코스닥에 있었다고? 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 게 네이버가 원래 코스닥에 있었죠. 2008년도에 NHN에서 이제 지금 네이버로 바뀌면서
네이버가 지금 코스닥이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러게요. 네, 그리고 그다음 2017년도에 카카오, 음. 카카오도 코스닥으로 상장을 했었고요. 코스피로 또 왔고, 그 다음에는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로 또 넘어왔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제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거 다 2차 전지 쪽에서 다 원래부터 오랫동안 그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넘어가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되게 예민하실라나? 우리나라 상장 심사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보다 자금의 융통이라는 금융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많은 종목을 너무 쉽게 다른 나라 선진국급 대비해서 상장을 시켜준다라는 그 개념도 있습니까? 혹은 그냥 그거는 시장의 선택일 뿐입니까? 그거는 참 되게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고, 엄청 민감한 제가 질문이죠.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답변 드릴 수 없긴 한데, 근데 코스닥의 이 태생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모험 자본을 유치를 해서 그 회사를 성장을 시켜서, 왜냐면 어떻게 바꾼가요?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갔던 종목들 보면 소위 말해서 쩌리 시절이 있었고, 이런 회사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그 각 자리 잡았을 때 각 산업 섹터별에서 지금 리딩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험 자본의 성격이 띄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리스크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심사 인력이라든지 더 보강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그런 구조가 취약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험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코스닥에 있는 벤처라든지 테슬라 상장이 없다고 하면 정말 이 풀뿌리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런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이 과연 지금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코스닥의 굉장히 좋은 회사들도 이런 어려운 구간에서 코스닥에 자금을 수혈받아서 정말 이 보릿고개 넘기고 데스밸리 넘겨서 이렇게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회사들 참 많기 때문에, 역기능을 생각한다면은 야 이거 더 심사 더 해야 되고 사람 더 많이 해가지고 이게 웬만해서는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라고 얘기하지만, 순기능을 생각한다면 그 순기능의 어떤 그런 역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생각해봐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뻘짓하는 애들만 쳐내도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된다라는 개념이 좀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또 좋은 말씀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두서없이 막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넣어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다 질문을 좀 주시고 계시는데, 보고 하는 거죠. 예, 그 지금 자료 하나 보여드리자면, 네. 그러면 저희 광고 하나 하고 할까요? 예, 좋습니다. 네. 예. 아우, 김치 자료 냄새가. 천천히 찾으시고, 예, 예. 네, 저희가 요거를 하나 해야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저희도 예. 뭐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짜잔. 그래도 돈 벌어야 돼서. 예. 자, 주린이 구조대 2부의 광고는요. 국내산 김치 가지고 왔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갓김치, 파김치, 총각김치, 100% 국내산 김치 3kg에 온라인 최저가가 45,000원인데 32,900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갓김치 먼저 먹었는데 네. 아삭아삭하고, 제가 사실 김치 중에서 갓김치를 제일 좋아해요. 음. 제가 부산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맞나? 부산에서 나는 김치 안 먹고 여수에서부터 나는 갓김치를 시켜 먹고 그랬는데, 그때 그 어렸을 때 먹던 갓김치 맛이 나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지는 잘 모르겠네. 갓김치 맛있나? 너무 맛있어요. 보통 젓갈 냄새가 많이 나면은 비려가지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깔끔한 맛이 나요. 요거는 엄선된 국내산 부재료들을 사용해서 전통 있는 특제 비법 양념으로 만들었고 해썹 인증 시설에서 생산했대요. 그래서 귀빈정 건데 26년 전통의 귀빈정 김치라고 합니다. 파김치. 파김치는 싱싱한 국내산 쪽파 사용해서 너무너무 시원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총각김치는 아삭하고 시원한 국내산 총각 무를 사용했다 그러고
이거 맛있다. 예, 갓김치는 특유의 알싸하고 톡 쏘는 맛 그리고 향. 요게 일품인 여수 돌산 갓 사용. 맛있어요. 그래 여수의 고향의 그 옛날에 여수 거예요? 갓김치 여수 거라니까 맛과 향이 어쩐지 일품인 나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요. 진짜로? 여수 돌산 갓 여기 써 있잖아. 진짜네. 여수 돌산 갓. 그래. 아니 너무 맛있어요 갓김치. 갓김치. 저는 이 세 개 다 먹어봤는데 갓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요? 네. 총각김치는? 총각김치는 맛있어요. 아, 그냥 맛있고 갓김치 진짜 맛있다. 갓김치 맛있어요. 총각김치는 이 무가 아삭아삭하고 이거 딱 이거 밥 비벼 먹고 싶은 네네네. 느낌. 이렇게. 그 약간 짜파게티에다 먹으면 기가 막히네. 아 진짜 맛있다. 이게 사실은 김치랑 밥만 먹으면 음. 저 짜고 맛없지 않아 하는데 저 이거 솔직히 다 먹을 수 있어요. 오. 그만큼 이게 간도 정말 잘 맞고요. 적당히 짭짤하고 1인 그 뭐지? 젓갈 냄새가 나 삼키고 해주는 껌씹듯이 그래. 젓갈 냄새가 안 나요. 예, 젓갈 냄새 안 나고. 호불호 없을 만한 김치. 예, 지금 강아랑 너무 예쁘게 먹는다, 맛있겠다, 주문한다, 맛없으면 김치 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 너무 맛있겠다. 여수 돌산 갓김치 먹는 모습 너무 예쁘다, 맛있겠다. 아까 우리 한우 얘기했는데 한우 소고기 오늘 뭐 소곱창 이런 거 먹으면서 이거 집에서 구워 먹으면서 파김치 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파김치는 한우랑 먹어야 맛있어요. 한우. 네, 고기랑. 이게 그 약간 느끼함을 잡아줘서 네. 고기를 전 사실 그 소고기를 오래오래 먹진 못하거든요. 느끼해서. 근데 이런 파김치가 있으면은 파김치. 진짜 배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무한이야. 한 입만 더 먹고 끝낼게요. 한 입만 더 먹고 3kg에 32,900원. 원래 온라인 최저가는 45,000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32,900원에 김치 한 입만 더 먹고. 13,000원 할인해서 갖고 왔습니다. 예, 오대복 김치, 귀빈정 김치. 자, 여기서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링크 타고 구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안 드셨어요? 저요? 저는 그거니까 멘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못 먹어요. 예. 아니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예. 그거 드셔도 되는데요. 아, 그거 네. 드셨죠? 아 안 드렸나 보다. 아니, 또 드셨을 거예요. 저는 예 오늘 첫 먹으면 얹힐 것 같아서 예, 첫 방송을 밝힐 수 없지 김치 않습니까? 진짜. 아 근데 너무 설명 잘해주고 계세요. 아, 예, 예. 오케이. 그래서 김치 광고했고요. 나랑 누나는 미씨 말고 미시 경제. 미시 경제. 민주님은 총각김치. 우리 타이슨 형님. 감사합니다. 민주님 멘트 칠 때 한 입이라도 더 드세요. 아 제가 2,000원 진짜 보내주세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랑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한 아 정말이에요? 타이슨 형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시간이 별로 크게 많이 남진 않아가지고 신영목 이사님께서 아까 그 자료 준비하신 거 보고 그리고 한두 질문 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 게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청소가 먼저 필요하다. 왜냐면 투자가들뿐만이 아니고 기관들한테도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코스닥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지금 청소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전주 이제 퇴출시킨다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시가총액이 100억짜리 뭐 150억짜리 200억짜리 있긴 한데 저도 도대체 그럼 이런 종목들이 상장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동전주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은 퇴출하는 이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불공정 거래 수위 처벌 강화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닥 하면 뭐 또 주가 조작이니 뭐 시사 프로그램 보면은 뭐 개미핥기라든지 뭐 그런 뭐 이런 내용을 해서 뭐 횡령 배임해서 뭐 어떤 회사를 뭐 무자본으로 인수해서 또 다음 회사 또 인수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걸려서 자기들이 뭔가 법적인 제재를 받아도 별로 과징금이라는 게 별로 안 내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법에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몇 년 있다 갔다 나오면은 자기 그냥 몇백억 그냥 벌고 있는 그런 너무해. 상태. 그거 완전 사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불법을 저질러서 얻는 그런 이익이 자기가 제재를 받았을 때보다 훨씬 큰 이익이면
누가 그 불법을 저지르지? 안 하는 게 바보지.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 코스닥이 코스닥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에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너무 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 와서 그냥 걸릴 때까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면은 뭐 최대 무기징역까지 만약에 50억 이상 뭐 그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 산술적으로는 뭐 한 25년에서 27년 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정말 뒤집어 씌우면 무기징역까지.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보면은 이 경제 사범들에 대해서 뭔가 징벌 내릴 때 막 130년형, 150년형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채팅에도 그 얘기 네. 있어요. 미국처럼 때려야지. 예, 그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냥 한 번 걸리면은 그냥 간다. 아. 예, 그래서 보면은 이건 어차피 언론에 다 나온 얘기라서 저도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는 이게 주가 조작 그 근절 합동 대응단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1호로 그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회사가 이제 DI 동일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이건 이미 뭐 언론에 다 나오고 이제 기사 쳐보면 나오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네. 뭐 한 1,000억 정도의 어떤 뭐 자금이 불법적으로 거기서 뭐 좀 차익이 있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되는 2배 되는 과징금 2,000억 이상을 과징을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까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경고를 주게 되면 사실 쉽게 이제는 이 코스닥에서 이런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영화 타짜에 보면은 이거 기술수다 걸리면 손모가지 하나 나가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약간 그런 수위까지 지금 강화돼서 코스닥은 일단 시장을 청소하는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기조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기조를 통해서 시장이 깨끗하게 투명하게 된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어떤 기관의 자금들도 넘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표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코스닥 150 여기서 또 코스닥 150 지수가 나오는데 여태까지 국민연금이 코스닥에 투자하는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한 5조 정도가 됐는데 향후에 이것을 5% 정도 5% 정도까지 올리겠다. 그럼 한 20조 정도의 국민연금이 자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법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많은 운용사가 있고 매니저들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국민연금은 뭐 코스닥이 100%가 됐든 코스피가 100%가 됐든 간에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섹터나 원하는 종목으로 100%를 채울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것이 그 중에 5%는 코스닥에 꼭 필수적으로 투자를 해라. 그거에 따라서 운용 성과를 평가를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그 운용 평가에서 자기들이 제외되면은 자금 회수당하니까 그럼 이런 자금들도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잠시만요. 삐용. 근데 왜 그 아까 자료 화면에서 그 연기금 같은 큰 형님들이 코스닥 주식을 더 많이 사게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투자 비중이 낮은 상태였는데 그것을 법제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그 연기금이 보면은 연기금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운영 자금도 있지만 연기금을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연기금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연기금에서 너희들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주는 거 내가 100억을 만약에 줬으면 이 중에 5%는 코스닥에 투자를 해라. 네. 그러면 그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예. 근데 그게 약간 선우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먼저 청산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누가 뜯어 말려도 코스닥에 투자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후에 우리 국민들의 그렇죠. 돈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그거를 아직 청산하고 있는 과정에서 야 너네 그냥 강제로 얼마 몇 %를 사 해가지고 몇 조를 거기 들어 그거 제 돈이잖아요. 제가 매달 내고 있는 맞습니다. 돈이잖아요. 그 약간 선우가 좀 잘못되지 않나? 근데 지금 이게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지금 현재 보면은 연기금 운영 지침에 이제 변화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여기도 아까도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명분이 강화되고 그러면 그래서 연기금 자금이 들어오고 안정적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 기반도 확충된다. 지금 기관 투자가들도 한 5% 정도만 코스닥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에는 이것을 한 10,
3% 정도까지 비중까지 올리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 청소와 함께 같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하필 뭐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뭐 건설주 얘기하고 당분간은 코스피 대형주 얘기했는데 왜 코스닥을 지금 봐야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에 좀 답변을 드리자면 항상 좋은 게 영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정부가 1월에 지금 그 발표를 했거든요. 코스피는 5천, 코스닥도 이제 3천. 코스닥 맞아. 3천. 네, 그 얘기 많이 했었죠. 들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3천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는 정말 무색하게끔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럼 정부 입장에서 야 역시 우리가 해도 안 되는구나 코스닥은 포기하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것 봐 이러니까 코스닥 빨리 청소하고 이걸 안정적으로 자금 수요를 해줘야 돼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게 맞죠. 예. 그리고 정부에서 이쪽 코스닥에 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상장돼 있는 주식이 총 몇 종목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코스닥이요? 코스피까지 다 포함해서. 조합조사. 이거 2,200개? 2,400개? 3천 예, 개? 예, 거의 맞췄습니다. 예. 그 코스피가 한 840개 정도가 되고요. 코스닥은 한 1,820개 정도. 이건 약간 뭐 줄어들거나 늘어들 수가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은 아무래도 상장의 문턱에 낮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고 그만큼 많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작용이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상태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또 키워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에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것이 고용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좋은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면은 물론 고용도 대기업이 고용하는 것이 훨씬 크죠. 근데 코스닥이 활성화되면 벤처 육성이 굉장히 원활하게 아까 왜냐면 결론적으로 벤처 육성의 그 큰 문이 코스닥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왜 정부가 이쪽에 좀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냐 이건 저의 추측인데 저는 지금 뭐 매달 한 기업 탐방을 한 4군데에서 많이 다닐 때는 한 7군데 8군데 다니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도 되게 많이 다니는데 저도 이렇게 필드를 다니면서 굉장히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진짜 AI 시대가 진짜 왔구나라고 느끼는 게 왜냐면 과거에는 기업이 성장을 하면 고용이 늡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들의 가장 큰 성장의 시그널은 증설이거든요. 그렇죠. 공장도 지어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는데 요즘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게 되면 공장을 증설을 해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가라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장이 한 100명 정도가 그 현장 인력이 있는데 회사가 성장해서 이제 이 공장을 만드는데 이 공장 만드는데 요즘 공장 자동화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똑같은 규모나 큰 규모로 만드는데 100명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60명에서 70명 정도만 고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동화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게 거의 전자동화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또 고용 유발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10명 내외로 고용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공장에도. 근데 그마저도 고용을 안 합니다. 왜냐? 1공장의 인력으로 재배치를 시키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은 있지만 고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3월에 상장한 AI 그 헬스케어 기업인데 그 회사가 지금 너무 지금 성장이 지금 빠르게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 대비했을 때 한 3배 정도 올해 성장을 하고요. 내년에는 한 2배 성장하는 이런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회사인데 상장 시에 그 총 임직원이 한 110명 정도가 됐거든요. 110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90명이에요.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공장이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현장 인력이 거의 투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도 고용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 5월, 6월에 상장한 어떤 뭐 3D 프린팅 만든 어떤 그 제조업종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지금 올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서 공장을 지금 대전에 짓고 있는데 그 회사의 공장 컨셉이 다크 팩토리입니다. 다크 팩토리. 예.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 예. 무인 팩토리에 불도 다 꺼져 있어. 맞습니다. 예.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AI 시대로 인해서 성장은 오는데 고용이 전혀 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이런 성장하는 업종들에만 국한된 얘기일 것이냐?
그 대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삼성전자가 전체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체 지금 현장이라든지 사무직 다 모든 통틀어서 한 13만 명 정도가 되고요. 네. 연간 자연 퇴직하시는 분들이 한 7천 명 정도 그리고 1만 명 정도가 새로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꾸준히 그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점이 되고 좀 눈에 띄는 곳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전체 임직원 수가 현장직과 사무직 임직원 수가 한 7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연간 네. 2천 명씩 지금 퇴직을 하는데 원래는 작년에 그 뭐 사무직도 들어오고 생산직 들어오겠지만 사무직이 작년에 생산직이 작년에 한 800명 정도가 새로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올해 계획이 300명으로 막 확 줄었어요. 오, 너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AI라든지 휴머노이드 이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고용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코스닥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용 얘기를 이런 회사의 이런 고용 관련된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기업은 분명히 성장을 하는데 고용이 늘고 있지 않다. 근데 그럼 과연 어디서 고용을 늘릴 것이냐? 저희 코스닥 활성화에 전 답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벤처 활성화를 시키면 창업붐이 불게 되면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 다 됐어. 예, 이사님께서 이제 코스닥을 뭐 기대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투자 관점에서 한마디를 해주시고 가신다면 희망적인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기회가 왜냐면 오고 우리가 있다. 불과 1년 전 삼성전자가 1년 전에 6만 전자 깨졌을 때 그때 대주주들 담보 부족 그런 얘기 나와서 막 자사주 매입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망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위기 때 기회가 온다. 지금 코스닥이 삼천당이라든지 여러 이제 시장의 이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오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이런 기조,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이런 기조, 코스닥을 청소하고 그리고 뒷배경에 이런 많은 자금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코스닥을 당장의 투자 관점은 아니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어떤 그런 관점에서 사실 뭔가 트리거만 되면은 코스닥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도 우리가 너무 관심을 놓지 말고 좀 꾸준히 좀 좋은 종목들을 공부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도 오. 너무나 좋은 말씀 스무스했어요. 컴팩트하게 잘 해주신 우리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신영목 이사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죠? 예, 후련하게 다 하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광화문 가시면 우리 신영목 이사님 만나뵐 수 있고요. 다음에 뵐 때는 이제 코스닥 2000대에서 다시 한번 모셔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신영목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가야죠. 네, 예. 갓김치 먹었더니 지금 배고파져서 빨리 밥 먹고 싶고. 배 고파졌다고요? 네. 아까 지금 많이 먹었잖아요.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죠. 입맛이 좀 살아났어요. 맞습니다. 제가 입덧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맛있다니까요. 입덧이에요, 먹덧이에요? 뭐예요? 먹덧, 입덧 다 있는데. 둘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먹다가도 좀 이상한 냄새 나면은 바로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김치들이 너무 맛있어서 지금 침 나왔어요. 나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임신하면 입덧하면 만약에 내가 머리를 안 감았어. 그러면은 내 머리 냄새에도 토해요? 약간 아니 내 몸에서 냄새 날 때 있잖아요. 이거 지금 디스하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 나는 미혼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제 역겨운 냄새도 잘 맡게 되고 그 이제 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정치 뉴스 하다가 네. 패널 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은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냄새 나서. 네, 그게 안 좋은 냄새는 절대 아닐 텐데 그냥 식사하고 오셨을 수도 있고 뭐 양치를 좀 늦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명 앵커님은 굉장히 클린하시고 그걸 아는 사람이 머리 감고 지금 살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어제 밤에 감았는데 제가 머리 어제 밤에 감았습니다. 땀을 흘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내일은 감고 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강아랑은 뭘 해도 괜찮다. 이런 감사합니다. 채팅은 없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여러분도 네. 7시 53분 여러분 8시 다 되는 시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그 피드백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더 재밌게 뭔가 더 유쾌하게 아니에요. 안 남기셔도 돼요. 자꾸 많이 남겨주세요. 악플 있어요. 악플 있어요? 네.
괜찮은데? 아니, 너무 시끄럽대요 아직도. 아니 네.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요 정도면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머리 감고 올게요. 네, 머리 꼭 감고 블링블링하게 올 테니까 내일도 네. 6시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린이 구조대 오늘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